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보면은 자비선수가 있죠. 읽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제갈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수행은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교과서는 잘 썼습니다. 공감입니다. 자, 110페이지 보십시오. 펜필드 내지도가 있죠. 요거는 사실은 제가 책을 좀 봤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손이 가장 큰 건 손을 가장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제2의 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 뇌를 다치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물건 A라고 하는 물건을 B로 옮기고 B 쪽에 있는 물건도 A 쪽으로 옮기고 계속 이렇게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원래 뇌라고 하는 가소성이기 때문에 뇌신경세포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를 다쳤으면 손을 움직여서 뇌신경세포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손을 이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을 가장 크게 했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입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이 입술이 이제 크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뇌의 신경망을 지도화한 펜필드 뇌지도에 의하면 뇌에는 한쪽 귀와 다른 한쪽 귀를 연결하는 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감각운동 호문클루스라고 명명합니다. 이 호문클루스는 난쟁이라는 뜻으로 뇌 감각 부위에 해당하는 인체는 그림을 그리면 난쟁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다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몸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손, 입술, 혀 등의 감각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들의 부위가 다른 신체 부위의 신경에 비하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위에 있어 그 기능에 따라 인체의 축소판을 그림으로 그려 넣으면 사람은 난쟁이처럼 됩니다. 이것은 뇌의 피질에 신체가 순서대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과 해당 피질 부위가 신체 크기에 비례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감각은 일정하지 않고 손, 입과 같은 부위의 감각 정보 수집에 많은 정밀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용하지 않는 부위에 과한 투자를 하지 않듯이 우리 몸도 손같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 센서와 인지를 집중 배치하여 정밀도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뇌의 가소성인데 시각을 잃게 되면 청력을 발달시키거나 촉각을 발달시켜 신체 기능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자비수관에는 손이라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도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 손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상상의 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상상의 손을 많이 쓰면은 그만큼 이 뇌신경세포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 자비수관을 하게 되면은 두뇌가 바뀌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책을 자비수관과 뇌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재판을 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다 이제 그걸 절판이 됐는데 제목을 바꾸어서
명상으로 뇌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제목을 좀 바꿔가지고 다시 재출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작지만은 그것이 이제 자비수관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좋거든요. 근데 책을 낼 때 좀 품위 있게 내야 되는데 품격 있게 내지를 안 해가지고 그 책이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 절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 자비 명상을 해서 두뇌가 바뀐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두뇌가 바뀌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자비손을 쓰면 두뇌가 바뀌게 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손이 가장 크다 하는 손을 가장 많이 쓰듯이 상상의 자비손을 많이 쓰면 뇌가 바뀌게 되겠죠.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상상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현실에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꿈과 상상의 현실은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인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식 결과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뇌를 바꾸면은 몸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 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뇌는 호르몬 그러니까 치유 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이 뇌에 있어요. 두뇌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어디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뇌에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그걸 치유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런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죠. 얘기하자면. 그 노화가 되는 이유가 그런데 자비수관을 하게 되면은 막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늦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수명도 아마 좀 연장이 되지 않을까. 두뇌가 늘 새로워지니까. 이 자비수관이 좋은 점, 그런 점에는 상당히 좋다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또 봅시다. 일상생활 중 질병 또는 사고로 다쳐서 몸이 망가져 있을 때 몸의 기혈이 많이 막히게 됩니다. 이럴 때 자비심을 담은 자비손으로 신체의 망가진 부분을 쓰다듬어 주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손을 움직일 때는 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는 동일합니다. 뇌의 인체 지도에서 보았듯이 접촉을 통한 감각 정보가 뇌의 인체 부분에 해당하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 정보를 통해 뇌와 신체 부위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체 회복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런데 이 자비수관을 하면은 몸이 아주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은 제 경험은 이렇게 문을 닫다가 이렇게 탁 끼는 수가 있죠. 내버려두면 손톱이 까매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얼른 자비손을 스탬프 줍니다. 그러면 까마귀 안 생겨요. 통증도 금방 완화되고. 한 번은 또 여기 뭐가 끼어가지고 혀끝으로 계속 이렇게 뽑아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혀끝이 시큰하고 아파요. 혀끝을 싹 스탬프 주니까 통증이 싹 사라져요. 바로 그냥. 근데 그걸 안 하면 그 다음날 또 그 혀끝이 아프거든요. 근데 스탬프 주면 그런 증상이 사라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제 무릎 같은 거 아프고 이러면 막 스탬프 주면은 계속 통증이 나다가 그 통증 순간 1시간 좀 뒤되면은 통증이 사그러집니다.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몸이 이상이 생긴다면 그건 스탬프 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스탬프 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뇌신경세포와 그 아픈 부위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치유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비수관을 하면 체험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자, 자비손 접촉을 몸의 건강 측면에서 보면 뇌의 신경세포를 형성하고 활성화에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며 젊음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얼굴에 좀 많이 팽팽하게 젊게 보이죠. 주름살도 별로 없고 날마다 수행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하면 주름살이 없어질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행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비손 접촉을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몸과 마음의 별개가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뇌의 자비와 관련된 부위가 자극을 받아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게 동정무련 셰프라 했죠. 동정무련이죠. 무련이라는 셰프란 말인데 이거는 이제 거울 셰프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헬마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헬마가 닮은 뇌 부분이 있어요. 이 학습 셰프라고도 하는데 상대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자기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얘가. 근데 상대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는 거울 셰프입니다. 거울에 사물을 비치면은 사물의 모양 그대로 나타나듯이. 이걸 동정 셰프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늘 웃음을 짓지 않는 사람을 억지 웃음을 계속 짓게 했더니만 어느 순간 미소를 짓게 되더라. 처음에는 억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뭔가 하면 학습 효과라는 거죠. 이 학습 효과가 바로 거울 셰프입니다. 학습하는 것이. 이런 게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래, 남을 봉사하고 베풀고 이런 걸 자꾸 보면 그 보는 사람도 자기도 그렇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동정 셰프가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 줄어들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뇌는 우리 몸의 제약 농장이라고 합니다. 신체에 아픔이 생기면 뇌에서 치유 호르몬을 분비하여 아픈 부위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접촉은 생존입니다. 생존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집착과 괴로움이 인간계와 생명계의 생사가 유준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요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거는 왜 재산을 공동 분배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마르크스 주장은 계급을 철폐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계급을 철폐해 버린다든지 하면은 그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마르크스 주의는 종말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90년대에 중국 갔을 때 음식점에 이제 스님하고 둘이 갔더니만 음식을 주문했어요. 근데 그 종업원들이 음식을 서비스할 줄 몰라요. 음식 그냥 던져요. 얘기하자면 서비스 개념을 모르는 거죠.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중국의 전 국민들이 다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퇴근이에요. 시간만 되면 딱딱은 칼퇴근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내몰라라.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공산주의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바뀐 것은 뭐냐면은 등소평이 공산주의 수정을 해버렸어요. 쥐를 잡는 데 있어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럼 이북도 이제 그는 이제 사유재산을 조금씩 인정해 주는 거죠. 이북에서도 김정은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다 민주주의에서 가져오는 방법이죠. 채용하는, 이제 수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이렇게 불평등의 세계예요. 얘기하자면 차별의 세계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끊임없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위아래를 만들어내면서도
또 앞에 끊임없이 그것을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기독교는 그러면은 기독교에는 보면은 종말론 있어요. 기독교에는 옛날에 휴거라는 말을 쓰면서 그 뭐 오대양 사건 벤처럼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하거나 그리고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 바치고 공동 생활을 하거나 이런 걸 이제 이 종말을 대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기독교는 왜 종말론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요게 좀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독교는 죽으면은 딱 갈 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런데 아직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천국과 이 지상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다 거기 가죠. 그리고 이제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이 지옥과 불이 타서 이제 불의 심판을 받는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근데 이게 이제 사이비 교단은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사람을 급박합니다. 사람을 급박해가지고 신앙하도록 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 종말론은 마르크스주의가 했던 종말론은 그 비슷한 개념이 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사상에서는 유물론이 마르크스주의 같은 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서로 좀 닮는 구석이 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불교는 그러면은 종말론이 있느냐? 없어요. 그거 왜 없을까? 희한한 일이죠. 죽고 태어나고 죽고도 반복하는 거죠. 생사의 순환적인 거죠. 그러면 이 살고 있는 우주도 뭔가 하면은 순환적인 우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자, 우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이룰 선자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짓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죠. 괴. 그 다음 사라집니다. 형성됐다가 이 세계가 형성됐다가 형성의 일정 기간이 유지됐다가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여기 또 저기 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럼 중생은 어디 사는가 하면 여기 살아요. 주급에 산다. 여기에 이제 우리 중생들이 살아요. 쉽게 말하면 모든 생명체가 어디에 사는 게 주급에 얘기하자면.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태양은 한 50억 년 후에 되면은 사라집니다. 태양이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게 되고 초신성으로 바뀌어가지고 블랙홀 같이 되면서 지구까지 빨아들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지구에 이제 태양의 열기가 사라지면은 지구도 같이 생명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사라지니까 지구 생명체 사라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언젠가 하면 무너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사라졌다 다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리 반복한다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면은 지구의 종말은 50억 년 후에는 없어져요. 응?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물에 부처님께 아니 그러면은 지구가 불이 타가 없어지고 비가 오고 우주에 비가 가득 차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 중생들은 어디에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걱정하지 말아요. 또 네, 다른 환경으로 이동을 한다. 네. 그게 뭔가 하면은 불교의 생명과는 순환적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왜 하느냐면 잘 알다시피 이런 그 천과 끝을 두고 가지고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는데 불교에는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 없어요.
자, 그 이유를 하나 얘기를 해보죠. 부처님 깨달은 내용 연기예요. 연기에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호 의존, 인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전 상호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뜻은 뭐냐면은 무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시일이라고 하는 건 처음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연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체법 의지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열반입니다. 네 번째는 연애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연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마음의 본성은 무시일이라. 이거는 처음과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생로병사는 뭡니까?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본성은 처음부터 죽음이 없다 이런 소리. 무시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세계 자체도 처음 다 이 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연기를 의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 때 그건 열반을 얻는 거고, 모르면 윤회를 해요. 윤회를 하더라도 역시 윤회하는 모습도 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는 처음과 끝이 없다 하는 이 한 가지만 딱 알아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사가 유륜하도록 만든다.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윤회를 하지만은 이 윤회도 알고 보면 연기하는 거라. 네, 그래 되는 거죠. 생명은 순환직이다. 근데 불교는 정말 원칙인 얘기가 없어요. 그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다 보고 뭐 역사라는 책, 그게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불교는 종말론이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종교가 없는 무교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종말론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점이에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 있으면은 이 종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칠 가능성이 있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홀릴 수가 있는, 그게 사이비 종교가 나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종말을 맞고 끝이 나니까 재산은 다 필요 없으니까 그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딱 터진 게 은혜로 교회의 낙토 피지 문제가 생겨요. 낙토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400명의 신도가 목사님의 말 따라 그쪽 다 이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종말론을 강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도 피신할 수 있는 10군데 있다. 10성지에 대한 얘기죠. 10군데 수송한 땅. 이걸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 터져도 그곳에는 괜찮다 이래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마음 자체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강교 오가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가 사라지고 없어져도 이 마음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본성인 것 같다. 그래서 지구가 쪼개지고 파괴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마음 본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왜? 마음 본성은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에요. 당연히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그 마음을
우리 부처라고 얘기하고, 야부선사 이야기하면은 물을 끼얹어도 젖지 않고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부처다. 그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 붓다의 가르침은 그걸 가르치고 있다. 얘기하자면. 근데 세속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휩쓸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잘못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재산을 헌담하고 그런 데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고 이러지만, 그래서 이제 밖에서 죽지 않는 걸 찾는 것은 왜 돌아가요? 바깥 외자 길도 바깥에서 그걸 찾는 거고, 밖에서 찾지 마라, 안에서 구하라 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 불교는 내도 안 내짜서 길도 짰어. 얘기하죠. 굳이 밖에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등장한 게 명상이에요. 자기 내면을 보는 명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얘기하다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무지를 깨트리는 반조가 필요합니다. 자기 내면을 보는 반조. 접촉은 반응을 낳고, 이 반응은 또 다른 접촉을 낳으면서 끊임없는 고통이 이어지는 것이 생존의 모습입니다. 이 생존하는 게 서로가 이게 이제 반응에서 이루어진다. 접촉을 원인으로 하고 조건으로 알아차리고, 원인과 조건을 알아차리고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 지혜로 관찰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점차 사라지면서 생사의 유전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고 도는 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감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으로서의 접촉이 애착이 근간은 무명촉이라면, 지혜로서의 접촉은 고통의 근원인 애착에서 벗어난 명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은 접촉이에요. 밝은 접촉. 그게 전부 다 영기실상이라고 하는 거 알면은 밝은 접촉이 되고, 그런 사실 모르고 내 밖에 따로 있다 생각하고 자꾸 집착하면은 무명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혜로서의 접촉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고옴의 자유로운 생존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자비선의 접촉은 생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하지만 지혜를 일으켜 괴로움의 생사 유전을 끊어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 그림 몇 가락고 살살 잘 넘어가죠, 그죠? 이거 교정을 여러 번 본 거예요. 교정을 보고 전문가 손을 거쳤어. 저기 자비선사 신도 부회장이 국문학과 출신, 대학에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개 나왔더니 이렇게 자 교정을 잘 봐주시고, 그 다음 또 한 분은 최 선생은 어디고 서강대 대학원에도 강의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도 한번 보면서 교정을 봐주고, 교정을 여러 분이 봤습니다. 한 4명 정도 교정을 받죠. 저는 글을 쓰면은 한문체를 씁니다. 왜냐하면 한문 세대예요. 제가 이래 봐도. 그래 보니까 요즘 쓰지 않는 문장을 쓰고 요즘 쓰지 않는 용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이 한 줄을 건너가기 어렵다는 거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저도 저는 뭐 술술 잘 넘어가지만 요즘 사람들 못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을 다 못 친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읽으면 술술 내려가겠군. 자, 자기손의 소통과 자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봅시다. 네, 제가 이제 안 읽고 해야 되는데, 읽는 것은 이 과학 분야는 사실은 아주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예, 얘기하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감각한다는 것은 접촉한다는 것이며 대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통한 몸과 마음의 결합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생로병사하고 자기 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것도 과연 물질인 몸처럼 생로병사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정의를 단지 물질적 측면에서만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물질적인 몸에 대한 정신적인 측면에서 생명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세 수를 나눴어요. 자기 복제와 같은 기능이 있는가?
개체 생명을 유지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유전정보와 같은 것이 있는가? 자, 이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복제와 같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얘기하다 보면. 어머니는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탄생시킵니다. 자기 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또 결혼해가 또 아이를 또 낳습니다. 생명을 복제한, 그래서 생명을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무슨 말인지 이게 생명을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기 복제를 해 나가고 복제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개체 생명을 유지하는 그 무엇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유전 정보가 있죠. 여기 세포 하나를 보면 유전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세포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단일 세포는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 출현할 때가 몇만 년 전인데 그것도 기억에 잊어먹었는데 그런 걸 좀 기억해 둬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유전이 말이죠. 유전 정보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초기에는 인간이 저기 생기기 전에는 날아다니면서 서로가 이렇게 DNA가 접촉을 하면서 세포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세포와 접촉해 또 세포를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인지 기능이 생기면서 생명을 주고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 자체가 단일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가 뱃속에 태어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그 초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미끈미끈하다가 두 번째는 우유빛 색깔로 있으면서 뿔뿔 뭐가 생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형성해 가는데, 이런 모습들 애가 뱃속에 그 자궁이 생길 때 그 모습 과정이 초기에 이제 처음으로 그 생명체가 생길 때 모습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대로 다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에서.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유전정보가 있고, 근데 개체 생명을 유지하는 게 뭐냐 이러면은, 이 마음은 육체와 같이 마음이 복제가 돼요. 마음이 복제가 되는데, 그래서 전찰나의 마음이 사라지면 후찰 마음이 똑같이 마음이 생겨요. 후찰 마음이 전찰로 사라지면 또 후찰 마음이 또 생겨요. 그러면 연속체로 이렇게 연속해 가기 때문에 유는 아니에요. 연속해 가요. 그 다음에 연속해 가면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무가 아니에요. 이게 연속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제, 마음도 복제 기능이 있다는 거죠. 마음. 그 다음에 이 개체 생명 유지하는 그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불교에서는 아리아식이 있다고 하죠. 아리아식. 아리아식이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리아식 자체가 전찰로 사라지면서 후찰로 생기고, 후찰로 마음이 사라지면 전찰로 또 전찰로 또 살아나고, 이렇게 아리아식 자체가 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세포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듯이 아리아식도 똑같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아리아식도 전찰라가 사라지면 유전 정보가 전찰라 사라지면 후찰라 마음이 생길 때 유전 정보가 똑같이 복제가 돼가 후찰로 또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찰나 생리를 하면서 계속 이어질 때 그 갖고 있는 정보도 같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세포가 똑같은 거예요. 마음도 복제하고 유전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예, 이런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유시학적 입장에 잘 살펴보면 맞아요. 희한하게 구조가 비슷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얘기하면, 이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정보를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과거 것이라면 지금 내가 한 행위의 정보는 현재입니다. 그럼 그 과거의 기억 정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전의 것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있죠.
20년 전에 그때 기억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을 합니다. 그 어느 때 제가 몸을 열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저 열어도 움직이지 못할 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얘기하다는. 옆에는 경대가 있고 어머니가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누워서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저 어릴 때의 모습. 저는 그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 정보라 하는 것이 우리는 예를 들어 육체적으로 하면 육체에는 이게 유전 정보가 있듯이 마음에도 그런 아리아식의 그런 저게 명은 종자가 있습니다. 그 정보잖아요. 이 상속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행위를 했다면 행위라 했던 그 행위가 그 정보가 저장되면 어디에 저장될까 하는 게 매우 궁금한 문제죠. 이런 거는 이제 그 초기 불교 이후에 부파불교 시대 때 이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얘기하죠. 어디에 저장될까? 감각은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감각의 정보는 저장이 안 된다. 하는 거. 그럼 의식은 그러면 의식에 저장되는데 의식도 강하게 몸에 충격을 줘버리면 기절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가버렸다, 있다. 의식이 없다고 의식이 생겼다 하니까 의식에는 과거 정보가 저장이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뭔가 아마 일미온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리아식을 얘기합니다. 요즘 말하면.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유전 정보, 이 정보를 어디 저장하느냐. 행위 정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보를 어디 저장하느냐. 네. 그래서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에 그게 저장이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것은 기억의 정보가 저장되었다가 결과로 나타나는 인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금속, 농약 성분 등 환경 오염물질이 몸에 저장되었다가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행위는 어디에 저장되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뇌과학이 등장하면서 이 심리학계 같은데 막 혼란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뇌과학에서는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두뇌에 저장되는 거죠. 대뇌피질에. 그래 안에 해마락하는 부분에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거 다시 이제 대뇌피질로 다시 옮기는데 불필요한 정보는 다 제거해버리고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대뇌피질 다시 입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두뇌도 죽기 때문에 모든 정보 다 없어져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런 문제가, 그런 저는 이건 찬성하지 않는 거죠. 뇌과학자의 주장은 이건 틀렸다. 저는 그런 보는 거죠. 왜 틀렸다고 보는가 하면은 새로 태어난 애기들 중에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거죠. 대뇌피질에만 저장이 된다 한다면 새로 태어난 애들 중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이 없어야 돼요. 그건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저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2사람을 만났고요. 제가 달라이라마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14대 달라이라마 스님은 5대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14대 내려오면서 계속 환생했다. 이 환생 문제를 갖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전 논쟁할 때 안 키우고 돌아와서 쳤어요. 돌아왔는데 두 분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한 분은 동대 교수고 한 분은 중앙대 교수였어요. 근데 알고 두 분이 부부예요. 중앙대 교수로 계신 분이 원래 의사 선생님들 보직을 내려놓고 이게 이제 법문터로 오셨다가 이 보통 이제 의사들이라든지 과학자들 생각은 사람 죽으면 그뿐이다 보통 다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적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기하다 뭐.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남편이 이 사람 죽으면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환생 논쟁에서 들어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환생한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 남편이 자꾸 의심을 하니까 스님께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거는 내과학에서 설명해 줄 수가 없다. 대뇌피질 정보가 다 저장이 되면 사람이 죽으면 두뇌도 죽기 때문에 태어난 애기들은 전생을 기억을 못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는 말, 그럼 스님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 저는 두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옆에 사는 스님이 젊은 스님인데 큰 스님이라고 했어요. 수다학과를 정득했다고 이 소문이 난 스님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현음 스님께서 우리 그 스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전생을 다 기억을 한다. 그 이생을 기억을 한다 하니까.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가 찾아오고 아버지라고 해요. 이 스님에게. 전생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이 스님 이야기는 이제 현음 스님이 통역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전생과 그 전생을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 왜 출가를 하셨습니까? 하니까 전생에 자기가 학업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이 생에 출가해서 수행하려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 기억을 한다는 거죠. 얘기하자. 참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얘기 들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1994년도인가 미얀마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 해에 보리심이라는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서 살 때 아는 보살님인데 신령에 사는 할머니예요. 송강사까지 찾아와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제 손녀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손녀 딸이 6살 때인가 자기 또래 애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애가 할 소리가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니? 나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봤고 또 전생에 뭘 했고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거죠. 애들 또래 애들 모아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서 할머니가 물어보니 전생을 기억해요. 자기 손녀딸이.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녀딸을 키웠답니다. 부모는 멀리 가 있어서 곁에 없고. 근데 이 아이가 20세 되던 해에 할머니 제가 이때까지 뭐 온갖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안 해본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이러니까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20세 출가를 해버렸대요. 저는 그렇게 잊어버렸다가 94년도에 저기서 저기 뭐고 김천에 가면은 그게 청암사는 절이 있습니다. 강원이 있죠. 네. 그래서 강의 요청이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윤회에 대한 환생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똑같은 이 보리시 할머니 얘기를 하고 저소로 돌아오는데 웬 산민이가 쪄서하는 거죠. 왜 쪄서합니까? 이러니까 이 산민이가 하는 말이 제가 보리심 할머니 딸입니다. 본인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궁금했던지 전생 기억 아직 하느냐 이거 합니다. 굵직굵직한 사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시한 부분을 제가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직접 그런 이야기했는데 놀랬죠. 전생 기억하는 사람 제가 만났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중앙대 교수님에게 얘기해 줬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이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거는 뇌신경세포는 마음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통로에 지나지 않지 뇌신경세포가 마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기억을 저장한다고 하지만 뇌신경세포가 그런 저장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진짜 저장되는 곳은 마음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하자면, 뇌신경세포가 그럼 죽어버리면은 마음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특성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의 특성,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러면은 치매 걸린 사람만 보자. 치매가 걸리면은 처음에는 자기 배우자도 알아보고 자식을 알아보다가 점점 식구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니까. 근데 그 뇌신경세포가 파괴되었다는 거지. 그럼 뇌신경세포가 파괴됐으면 마음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 알아보는데? 희한하게 사람은 인식을 하잖아요.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뇌신경세포는 결국 마음이 과거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뇌과학자들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제 주장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214페이지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거. 만일에 대뇌피질의 모든 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제가 강하게 이제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거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번째 주제. 예를 들어 선한 의도는 온화하고 품위 있는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온화하고 품위 있는 언어와 행동에 의해서 좋은 성향이 축적됩니다. 즉각적인 결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평온하고 의지적인 분위기가 조성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노와 같은 불선한 의도는 기에 거스르는 조악한 말과 품위 없는 거친 행동을 표현될 것이고 이는 곧 불쾌한 환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비록 말과 행동은 멈춰졌다 해도 그 순간의 기억은 의식의 잠재적 성향으로 각인되고 연속체로서 의식은 이러한 잠재력이 행위로 결실을 거둘 때까지 계속 운반해 갑니다. 그러니 연속체니까. 이런 식으로 행위는 즉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장차 즐겁거나 괴로운 경험을 야기하는 잠재적 성향을 창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마음이 하는 것이지 두뇌가 하는 건 아니다. 그럼 유시학적 입장에서 많이 얘기하라면 이런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 자체가 아리아식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아리아식의 종자가 발현됐던 나타난 세계입니다. 그러면 자기부터 온 우주가 아리아식이에요. 그럼 사람마다 똑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네. A라는 사람은 다르고 B라는 사람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과 세계관도 다 다릅니다. 얘기하자면. 그 말은 마음이 만든 세계는 전부 다 환경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세계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환경과 같아요. 그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촉 감각이 있다면 감각일 뿐이지 감각이 접촉된 대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물리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얘기죠. 책상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은 손과 책상에 밀어내는 힘에 의해 가지고 딱딱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부피감이 있게 느껴지지만은 99.9% 비있는 세계라는 거죠. 이때 진실은 감각만이 진실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자, 원인과 결과 사이를 연결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과수는 모든 정보가 마음에 저장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뇌피질이 저장된다면 이제껏 심리학은 다 버려야 돼요. 심리학은 저 마음에 저장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뇌과학이 등장함으로 해서 심리학과 충돌을 많이 하죠. 그럼 저는 뇌과학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뇌과학에서도 재밌는 이야기,
유식과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 중에서 이런 거예요. 이 세계는 두뇌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뇌를 마음으로 돌리면 이 세계는 마음의 표현이다 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얘기하잖아. 네. 이게 이제 얘기를 하려니까 그렇죠. 자, 행위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성향들이 그 과정에서 유실된다거나 해악해져서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자기 행위가 딱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화로 간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러한 역할을 하느냐의 의문이 생깁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연결시키면 무화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제하는 자아가 있으면요, 그 자아는 바뀌지 말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인에서 결과가 생긴다면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건 자아가 있으면은 인과가 성립이 안 돼요. 인과가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의대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노력의 결과가 없다는 거죠. 열심히 내가 시험 준비해도 취업을 못한다는 소리 똑같은 얘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 결과가 없다는 소리 똑같아요. 인과를 부정하면. 남녀가 백날 결혼해도 아이가 안 생긴다는 소리 똑같아요. 인과를 부정하면. 그럼 현실은 남녀 결혼 애가 태어나는 거보다 인과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취업 준비해야 하면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노력 한 만큼 나오잖아요. 그게 인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과가 성립된다는 거기는 주제한 자아가 없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지 내 마음대로 이래저래 막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화라고 하는 거죠. 인과 연을 연결시켜주는 무화다.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시죠? 별 연구를 다 했네.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 역할을 하느냐의 의문이 생깁니다. 원인으로서의 행위와 장구한 시간의 흐름에 나타나는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상이한 주장들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최선의 해결책은 중간학파 중 중간 기류 논증학파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 얘기가 주소특권에 나왔어요. 그들은 어떤 행위가 수행되는 시점과 그 결과를 받는 시점에는 하나의 인간이 있다는 것. 따라서 의존적으로 이름을 붙이신 것으로서의 나라는 연속체가 있음에 대해 틀림없다는 가정은 모든 학파가 공유하는 사실임을 지적합니다. 나라는 연속체가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 진짜 맞는 얘기죠. 이 점에 입각해서 그들은 다른 학파에서 말하는 행위를 통해 유발된 잠재적 힘, 이른바 성향들이라는 것이 배어들여 남게 되는 의지처 내지 기반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결합인 오원에 의존하여 임시적으로 이름이 붙여진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행위가 오원의 성향도를 배어들어 저장되고 운반되지만 의지처 내지 기반을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의지처 역할을 하는 독립적으로 규정 가능한 그 무엇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유식학파는 행위가 성향들로 배어들어 저장되고 운반되는 의지처 내지 기반으로 지목했습니다. 어떤 학파는 나락한 연속체가 있고 어떤 학파는 아리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리아식은 무합니다. 연속체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연속체로서 자아를 얘기하는 그 연속체는 실체가 없어요. 이름이 자아일 뿐이지. 생각이고. 자, 연속체로서 자아는요. 연속체로서 의식을 뭘 얘기하는 연속한다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소리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연속이라고 하는 말을.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전찰나와 후찰나로 나눈다. 그럼 전찰나 딱 사라지면 없어지면서 후찰나 딱 이렇게 딱 생겨요.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이 후찰나가 전찰나로 딱 사라지면 다시 후찰나가 또 딱 생겨요.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연속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찰로 후찰로를 보면은 유가 아니에요.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라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가 아니에요. 유를 근거하면은 이거는 영원주의입니다. 영원주의인데 영원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라지면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허무주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다 두 극단이에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인간의 몸은 생로병사예요. 그렇지 마음은 연속체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 다시 부모를 만나 다시 또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그래서 이 생에 태어났다가 죽음의 세계 좀 머물렀다가 다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반복을 하는 거죠. 이걸 윤회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황상덕 씨 얘기 들어보면 그럽니다. 자기 이북에서 내려올 때 폭탄 떨어진 속에 살아남았대. 스님들에게 강의할 때 저도 그때 들었어요. 중앙성가대학에 있을 때. 이분을 초청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이분은 저기 뭐고 효봉 스님의 유발상자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다 봤대요. 성경책을 듣다보고 또 유교의 공자 맹자 다 듣다보고 다 그냥 철학은 다 둘러봤대. 그러다가 경전을 보다가 마음이 딱 와닿은 게 있었대요. 윤회라 하는 거예요. 윤회라 태어나서 생로병사 끝에 죽지만 다시 또 태어난다. 이 말 한마디에 이완을 삼았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안심을 했대. 이분이. 그래서 자기는 불교를 믿게 됐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연속체이기 때문에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찰과 사라지면 후찰과 이어지고 후찰, 전찰을 삼다 후찰과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생에서 다음 생을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미린다 왕문장 같은 얘기는 촛불에 비유했어요. 초저녁의 촛불하고 한밤중의 촛불하고 새벽의 촛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불은 똑같아요. 그죠? 뭐가 없었습니까? 그만큼 초가 따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생에서 죽고 초가 다 따라가지고 있다가 부모를 만나면 다 촛불 다시 켜게 되는 거야. 불은 꺼지지 않는 거지. 마음을 불이라고 생각하면 돼. 불은 계속 이어지면서 그의 불을 받쳐줄 수 있는 몸뚱아리. 이것은 생로병사를 하지만 불은 그 똑같은 불이에요. 그렇다고 불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연속체의 의식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합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근데 이런 내용을 왜 하느냐 하는 거는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자, 옛날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계속 반복하죠.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다가 반복 들으면 그렇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알게 대한 기쁨이 생기죠. 그렇다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